대선을 18일 앞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을 찾아 표심을 다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충남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하겠다면서도 탈당하면 지지자도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틀째 텃밭 표심에 집중합니다. 앞서 찾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통합행보의 일환인데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라면서 동서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전북을 찾습니다. 익산을 시작으로 군산과 전주, 정읍 등을 훑으며 집토끼인 호남에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익산 유세 현장에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과의 만남도 예고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와 함께할 수 있다며 외연 확장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영남에 공을 들인 이 후보는 어제부터 호남에 집중하며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의 미래는 없어서 호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피해자들 아닙니까? 거리 유세에서도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치 보복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제 하루에만 전남 4개시를 돌며 국토 균형 발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낸 이 후보는 5.18 기념식이 있는 일요일까지 호남에 머물며 텃밭 따지기에 주력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충남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면서 중원 표심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8시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역에서 두 번째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이어 경기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화성 동탄역 앞에서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합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제시한 개념이자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오후에는 충남, 천안 등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서 국회 이전과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뒤 대전도심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칩니다. 어제 중소기업인을 만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중소기업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제가 여러 가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현직 초등교사들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제2의 서희초 사태를 막겠다며 교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오늘은 충남 일대에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며 중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9번째 학식 먹기 행사를 진행한 뒤 천안 중앙시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면서도 다만 탈당을 하면 지지율도 함께 빠진다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탈당하는 게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N에 윤 전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탈당으로 지지자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걸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당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본인의 판단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김문수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후보 확정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당에 남아달라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당, 출당과 관련해 당권 투쟁용인지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의힘과의 원활한 협의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이른바 윤심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하면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새로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윤 전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여당과 대통령 사이 관계 재정립을 예고하며 윤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이란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 당내 선거와 공천을 포함해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 관계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은 대통령이 아닌 모든 당원이 되어야 한다며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자신이 비대위원장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 또한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당내 윤 전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논란을 서둘러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과 당의 공식적인 계엄 관련 사과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추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도 그동안 당이 잘못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작심한 듯 공개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계엄령은 국민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당이 나서서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 사과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2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개혁 정치를 실천해왔는데 사실상 출당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의 의결로 징계 취소와 복권을 단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 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쫓겨났다며 빠른 시일 안에 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도 김 후보 측이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복당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의 영입이 취소되는 등 선대위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원팀을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당은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친박계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인물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됐고 이후 한동훈 전 대표를 꾸준히 비판해왔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변화냐고 꼬집었고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해찬 복당 결성한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상임 고문에 위촉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정 전 장관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상임 고문 인선 발표 5시간 만에 위촉 취소를 공지하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통합형 선대위를 내걸었지만 당내에선 용광로가 아니라 당이 스스로를 불사르는 분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선 국민의힘이 스스로 분열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일종의 꽃놀이패가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역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촉구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윤석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도 지적하며 내란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윤 전 대통령 당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것에 대해 극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광훈의 늪, 내란의 망령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의 탈당 딜레마를 반기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MBN에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에겐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일종의 꽃놀이패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현재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50%가 육박하는 지지율로 안정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반등기 회를 잡지 못한 채 격차가 더 벌어졌고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BS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29%였는데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진보층에서는 81%가 이재명 후보를, 보수층에서는 56%가 김문수 후보를 각각 지지했는데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55%로 우세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이 후보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8%, 개혁신당 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2주 앞두고 1강, 1중, 1약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놓고도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걸 놓고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깨끗한 법원을 언급했는데요. 김 후보는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개혁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앞서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신중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당에서 적절히 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방탄 입법이라며 맹비난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50여 명과 함께 대법원을 찾아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입법을 놓고 두 후보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첫 후보자 토론회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제기된 의혹이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지귀현 판사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 폭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를 받았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앞서 지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걸 두고 특혜 재판을 하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접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N 취재진 질문에 지판사는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제19 감싸기라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의혹이 너무 추상적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에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비상계엄 엿새 뒤에는 김문수 당시 장관과도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현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기록은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1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이어서 11시 26분에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가량 통화했습니다. 짧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일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직접 통화한 내역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과 차례로 통화했고, 다음 날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했습니다. 엿새 뒤인 12월 9일에는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은 통화 관련해 특별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5차례 전화를 한 내역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 사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통화 내역과 관련해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손흥민 선수 측은 해당 여성에게 수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일당이 조작된 자료로 손 선수를 협박한 것인지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지난 14일 저녁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임신 초기라며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SNS로 손 선수 측에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건넨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임신을 주장하는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에는 A씨의 지인 B씨도 임신 폭로를 무마하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손 선수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장문에서 손 선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과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는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4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7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갭을 이용해 실투자금 없이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겁니다. 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으신데 왜 계속 계약하셨습니까? A씨 부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역전세 매물에 추가 매수를 유도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평균인의 행위가 아닌 투기꾼의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들에 대해 징역 6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보증금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하는 동시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무자본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을 말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맥주를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약 운전 처벌 수위도 내년부터 높아집니다. 현재 최대 징역 3년인 것을 5년으로 높이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강제 검사도 가능해집니다.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이나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 시간을 지금보다 43%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여고생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이 안간힘을 쓰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글쓴이는 여고생이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지구대 보호자 인계를 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니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여고생의 양팔을 붙잡지만 쉽지 않고요. 결국 경찰차 2대가 더 오고 경찰도 추가 투입돼 머리까지 억지로 밀어넣어 겨우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누리꾼들은 무의미한 저항이다, 극한 직업 경찰이다, 여경은 어디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안전규칙 미준수가 문제인지 경찰의 제재 방식이 과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배우 황정음 씨가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씨 측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황 씨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팬들의 충격도 컸는데 황정음 씨는 입장문을 통해 미숙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며 누리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악화로 연극에서 중도 하차한 이순재 씨. 지난 연말 방송사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배들의 부축을 받아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순재 씨는 최근 공식 석상을 비롯한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 PD 대상 시상식과 최근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이 모이는 광고 촬영에도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정보석 씨는 SNS로 이순재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이순재 씨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누리꾼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느덧 홍수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주댐 등 주요 댐을 중심으로 비상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올여름엔 저장 용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려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기자가 충주댐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주댐의 수문이 열리고 초당 48톤의 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집니다. 극한호우로 댐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순간을 가정해 진행한 비상 방류 훈련입니다. 충주댐에 하루 100mm의 비가 쏟아진다면 저장 용량 한계치인 145m에 근접해 긴급 방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2년 전 장마 기간엔 전국 16개 댐에 역대 최대 강수가 유입됐고 지난해엔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 하루 146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극한호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여름도 극한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홍수 대비 비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충주댐을 비롯한 전국 20개 댐의 저장 용량을 충분히 늘려놓고 저장 용량 한계치 이내로 수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극한호우를 대비해서 홍수기 전까지 설계 홍수 조절량의 3.2배인 68억 톤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하여 댐의 홍수 대응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예상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댐 수위 조절을 하면서 비상 방류 피해는 줄일 계획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기 지역에 직접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4년 만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강소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돈을 맡긴 금융사가 파산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예금 보호 한도액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만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오른 점을 고려한 겁니다.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게 된 만큼 예금자들은 예금을 갖기 다른 금융사에 5천만 원씩 분산하던 기존의 불편함도 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증액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과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에도 도입됩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들로 자금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나 안전성에 따라 예금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갑 속 현금, 마지막으로 꺼내 쓴 지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현금 사용률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실물 화폐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점입니다. 현금 손님이 별로 없어 카드 결제만 가능한 키오스크로도 영업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점원은 말합니다. 현금 결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달에 한 2-3골? 많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일대 카페들을 둘러보면 현금 손님은커녕 현금 키오스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또 현금 쓸 일이 있을 때는 보통 계좌이체도 되니까 현물 현금은 거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카드와 간편 결제 이용이 갈수록 늘면서 현금 사용 비율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해도 41.3%에 달했던 현금 사용 비율이 10여 년 만에 10%까지 떨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지않아 실물 화폐가 곧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화 가치와 연동돼 화폐로 활용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도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할 거란 관측입니다. 앞으로 아마 한 5%까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문명 사회가 되면서 하나의 발전해가는 양상이라고 봐서.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신 장애 우려와 소외 계층을 고려할 때 실물 화폐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마 상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와 멜로디가 있으실 테죠. 상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영화 조스가 개봉 50주년을 맞았다는데요.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상어가 출몰하는 바다에 뛰어든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조스의 배경이 된 미국의 마사스 비냐드 섬에서 이색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영 선수이자 환경운동가인 이 남성이 섬을 한 바퀴 도는 100km 수영에 나선 건데요. 이곳은 백상아리가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상아리는 사실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받을 확률도 매우 낮다는데요. 그는 영화 조스가 상어를 괴물로 그려 매년 사람 손에 목숨을 잃었지만 상어는 바다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상어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요. 12일간의 도전을 잘 마쳐 그의 뜻이 널리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혹시 라피아라는 천연 소재로 만든 모자나 가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기지만 가볍고 시원해 흔히 여름 소품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 라피아로 드레스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지푸라기처럼 생긴 야자수 섬유 라피아를 엮어 재봉합니다. 잠시 후 멋진 드레스 한 벌이 탄생하는데요. 이 옷을 만든 나이지리아 디자이너는 튼튼하지만 쉽게 썩는 옷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라피아는 전통적으로 주술 의상에 쓰였던 터라 처음엔 이상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노력으로 지금은 현지 런웨이와 매장에서 주목받는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염색도 견과류인 콜라넛을 빻은 가루로 천에 물들이는 전통 방식 그대로인데요.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패션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전시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아프리카의 한 개발도상국은 예술의 불모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에서 첫 예술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사실 미술관이나 화랑, 문화센터도 없는 나라라 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폐 목재 공장에 전시장을 차렸고 18년 만에 재결성한 전설의 밴드도 공연을 펼쳤다고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예술 행사는 기니비사우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직접 기획한 건데요. 이제 첫 발을 뗐으니 앞으로 불게 될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의 흐름을 빛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한 전시가 열립니다. 또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전시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의 네온사인, 상업 간판과 홍보 문구, 고층 빌딩의 현대적 요소가 서울에 대한 개인의 기억과 감정,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2021년부터 서울, 뉴욕, 파리 등에서 선보여온 미디어 아트 전시 딜라이트의 인기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사경과 설치물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는데 작품에 반영된 관객이 스스로 찍고 편집하고 공유하며 작품이 재창조되고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람자들이 스스로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고 싶은 요소들을 찍고 그걸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해보고 토이스토리와 인사이드 아웃, 업, 코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픽사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몰입형 전시 문도 픽사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멕시코시티,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누적 관람객 260만 명을 모아 흥행 기록을 쓴 글로벌 전시입니다.
약 1,000평, 역대 최대 규모의 픽사 전시로 각기 다른 테마 체험용 존 12곳에서 실물 크기 캐릭터 조형물과 스크린을 통해 애니 속 명장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하슬린의 화면에는 얼룩, 흘러내린 자국, 굳어진 물감의 덩어리들이 뒤엉켜 입체적인 질감과 다면체적인 그리드를 형성해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지성경 작가는 빛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색채와 양감을 마음의 파동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시각화합니다. 미완과 유동, 해석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두 작가는 목표나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흐름과 감각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어딘가로의 도착을 이끕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으로써 접근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 요소들과 관계, 그리고 어떤 그 감흥이라던가 그 각자의 감각으로 좀 겹쳐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세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일본 오사카 엑스포가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화장품 등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경쟁력은 있지만 수출 경험이 없거나 적은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권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 마련된 한국 우수상품전 행사장입니다. 20대 한국인 여성 미나를 주제로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미나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미나가 사용하는 이 화장품은 한국에서의 큰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発色とかあとツヤ感がもっと韓国の化粧品の方が優れているかなって思います。 한쪽에선 미나가 먹는 간식과 음료를 맛보기 위해 몰린 방문객들로 긴 줄이 들어섰고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는 아이스 넥밴드는 일본에서만 100만 개가 수출되며 야구장과 테마파크에서도 인기입니다. 미나의 하루를 채운 380개의 상품은 모두 수출 경험이 적거나 없는 64개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뷰티라던가 식품, 생활 잡화 이렇게 일본 소비자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한국 소비재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트라는 중소기업들이 상품 구매자에게 역량을 선보일 기회의 장을 제공하며 내수 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우수상품제는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소비재, 서비스 팝업 스토어, 쇼케이스 등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지역 첫 완성차 공장을 세웁니다. 이를 발판으로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동 전체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제다에서 124km 떨어진 킹 압둘라 경제도시입니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합자법인을 만들어 중동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거점을 건설합니다. 오는 2026년 이곳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이 완성됩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생산하는데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막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우려를 씻기 위해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GCC 국가 안에서 사우디, 아울러서 나가서 여기서 영향권에 있는 북아프리카나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었을 때 저 이번에 이 사우디에서 공장 설립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우디는 중동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 일본의 토요타가 28%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닛산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일 간 자존심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العميل يفضل السيارات الكورية لأن تصميمها أحلى من السيارات اليابانية وبشكل عام هناك قبول من المستهلك السعودي للسيارات الكورية في السوق السعودي. 현대차는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앞세워 사우디에서 해마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는 중동 시장 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와 함께 국내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제주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으로 한미 양국은 관세와 투자 협력 등의 논의 상황을 중간 점검할 전망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남해안에 걸쳐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7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곳곳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5도, 청주가 21.1도, 대구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